중국 위안화가 패권 통화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필요한 거는 중국 위안화가 전 세계로 널리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럼 전 세계로 널리 퍼져나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중국이 무역 적자를 기록을 해야 돼요. 근데 한번 여쭤보죠. 중국은 소비대국인가요? 아니면 수출대국인가요? 예, 수출대국이죠. 수출이 된다는 얘기는 무역 흑자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무역 흑자를 낸다는 얘기는 해외에 있는 달러를 벌어들이는 국가지 보유하고 있는 위안화를 내보내는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1대1로라는 원조의 형태로 위안화를 내보내는 건 있지만 무역 결제 거래를 통해 가지고 폭넓게 위안화가 퍼져나간다? 아직까지는 그러긴 쉽진 않습니다. 그럼 무역 적자 기록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역 적자를 기록한다는 얘기는 수입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수입이 늘어나려면 소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소비를 많이 하려면 소득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려면 중국 사람들의 소득이 폭넓게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중국이 소비 중심으로 탄탄하게 커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중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직 트리피네 딜레마의 실험 단계에도 아직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무역 결제에 있어서 그리고 일부 에너지 결제에 있어서 위안화가 쓰임새가 늘어난다는 거는 위안화의 쓰임새가 늘리면서 위안화의 강화, 그 이미지를 갖다가 지위를 공고화하는 데는 도움이 크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기존에 있었던 기축통화인 달러의 패권을 갖다가 바꾼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지난해 2월 24일 날, 그러니까 2022년도 2월 24일 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 이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지면서 G7 국가들이 러시아를 봉쇄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지금 봉쇄라는 건 옛날처럼 군사적으로 봉쇄하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봉쇄의 거의 핵심이 금융 봉쇄 쪽에 상당히 많은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무역 결제에서 달러가 많이 쓰이는데 그 달러를 결제하는 망을 어려운 말로 스위프트라고 해요. 그 스위프트 달러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축출해 버립니다. 그럼 러시아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살 수도 팔 수도 없죠. 왜? 달러를 받을 수도 보낼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규제가 첫 번째 들어갔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가 갖고 있는 달러 표시 자산, 미국에 있는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해서는 전면 동결을 선언합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결이라는 게 뭐냐면 러시아가 미국에 갖고 있는 달러 자산이 있을 거잖아요. 이 달러 자산이 전부 다 압류가 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러시아는요, 전 세계 4위, 5위를 다투는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무역 흑자를 많이 내가지고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고 세계 9위 수준인데도 4,200억 달러 정도 있거든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6천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가 있습니다. 그중에 상당 부분이 달러로 갖고 있고요. 이 달러를 미국이 현지에 갖고 있는 것들도 꽤 많겠죠. 그 큰 자금이 한꺼번에 동결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과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내가 갖고 있는 상당히 큰 달러 자금이 동결이 되는 걸 바라봤을 때 그 러시아 이외의 다른 국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 그중에서 달러 표시 자산을 많이 미국에 갖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좀 싸늘함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혹여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자산도 동결이 될 테니까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중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요, 전 세계 1위의 외환 보유를 갖고 있고요. 그 금액의 크기가 3조 2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중에 달러 비중도 상당하겠죠. 우리나라가 세계 9위인데 4,200억 달러라고 말씀드렸어요. 훨씬 거의 뭐 한 7, 8배 되잖아요. 이 정도 자금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 미국 현지에 달러로 갖고 있는 자산이 많겠죠. 미국 국채 투자한 거 많이 있겠죠. 그죠? 현재 9천억 달러 정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서 만약에 중국의 무언가 금융에 대한 규제가 가해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큰 금액이 한꺼번에 동결이 되는 문제가 생겨날 수 있겠죠. 물론 그럴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혹여나 그럴 가능성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중국 당국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마냥 달러 국채를 갖다가 늘릴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중국이 미국채의 보유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이 세계 1위의 미국 국채 보유국이었습니다. 지금은 미국 국채 보유국 1위 지위를 일본에 넘기고 중국은 현재 2위로 내려와 있죠. 1조 달러 넘게 보유하고 있다가 지금은 8, 9천억 달러 정도로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함의를 볼 수가 있냐면 결국에는요, 미국 달러화가 만들어 놓은 강한 패권이 있는데 이 패권 하에서
무언가 미국과의 갈등 구조가 생겨났었을 때는 이 달러만 갖고 있었을 때 생길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리스크가 존재할 겁니다. 그걸 보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은 국가들은 달러를 피하고 위안화를 조금씩 더 쌓고자 하는 니즈가 생겨나게 되겠죠.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혹시나 모를 상황들에 대비해 가지고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여러 통화의 외환 보유고를 다변화하는 전략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위안화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늘어난다. 그래서 위안화의 위상이 과거보다 나아졌다. 이런 맥락에서 해석은 가능합니다. 달러 패권이 과연 무너질 것인가? 모르죠. 뭐 먼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향후 10년, 20년 안에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패권국이 되려면, 그 특정 국가가 패권국이 되려면 그 나라가 거대한 소비대국이 되면서 그 나라의 통화가 해외에 널리 퍼져나가면서 그 나라의 통화를 많이 써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위안화가 기축통화 이렇게 찍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해주는 게 아니라 이걸 널리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는 과정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기축통화가 되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럼 위안화가 되면 되잖아. 이게 또 과거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파운드화가 달러화로 바뀔 때는요, 2차 대전 이후에 달러밖에 쓸 수가 없었거든요. 왜? 영국의 위상이 무너졌고 원조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미국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요, 대안이 없었습니다. 달러밖에는. 그죠? 그리고 아까 70년대에 그 말씀 드렸었죠. 달러 패권이 한번 도전을 받은 적이 있다고. 그럼 다들 그 생각이 드실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 얘기를 생략을 했었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달러가 이걸 벗어나요. 왜냐하면 대안이 없어서요. 그럼 그때 당시에 어떤 통화가 대안이 될까요? 달러 말고. 그때 그나마 경제가 좀 올라왔던 국가들이요, 일본의 엔화가 있었고요, 서독의 마르크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국가도 2차 대전 이후에 조금씩 성장의 가도를, 고속 성장의 가도를 가져갔지만 내수 성장을 일으키면서 기축통화국으로 지위를 가져가기가 생각보다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래서요, 전 세계적으로 대안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다시 한번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위안화가 많이 쓰이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달러의 쓰임이 어떻게 줄어들게 될 것인가? 달러가 축출이 되면서 위안화가 그 자리를 차지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관성이라는 게 있나 봅니다. 쓰던 걸 계속 쓰지 않나요? 그럼 우리가 달러를 많이 쓰다 보면은 달러 거래가 상당히 많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겠죠. 그리고 미국의 경쟁력이 여전히 탄탄하게 강하죠. 그죠? 그러면 이걸 뒤집어 엎으려면 첫 번째는 미국의 국력이 크게 쇠하고 달러의 위상이 아주 많이 추락을 하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정도까지, 그러면서 그 갭을 중국이 거대한 소비대국이 되면서 메워주는 과정을 거쳐줘야 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중국이 그 정도 레벨까지 올라오기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저도 손님들이 그런 질문을 가끔 하세요. 달러로 투자할 만한 게 뭐가 있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에는요, 달러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해외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큰 금액을 소화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되게 많죠. 미국 국채만 해도 엄청나죠. 그죠? 자,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자, 무역을 통해서 많은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이 달러를 그냥 지하실에 묻어놓느냐, 그게 아니죠. 무언가 금융자산을 사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많은 달러를 무언가 담을 수 있는 소쿠리가 필요할 겁니다. 이 소쿠리를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금융투자 상품이 없으면 그 많은 달러를 담아놓을 곳이 없죠. 맞나요? 자, 그런데 미국이라는 금융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미국이라는 국가에는 그 많은 달러를 담을 수 있는 큰 소쿠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뉴욕이 금융의 중심지라고 하는 이유도 그런 데 있겠죠.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금융시장이 그렇게 많이 발달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어디 가서 이제 금융사 가서 한번 물어보시죠. 위안화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뭐가 있어요? 찾아보기 정말 힘드실 겁니다. 정말 제한적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위안화를 많이 벌어들였더라도 이 위안화를 갖고 이 위안화를 담아둘 수 있는 무언가 금융상품이 많다, 아니면 제한적이다? 후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많은 위안화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운용이 어렵기 때문에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그만큼 많은 위안화를 갖는 데 대한 수요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중국이 기축통화국으로 가려면 실제 중국이 단순히 무역거래만 늘어나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시장의 적극적인 개방과 금융환경이 훨씬 더 많이 디벨롭, 즉 발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먼저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거죠. 특정 국가의 통화가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런 이제 극단적인 가정에는 먼저 배제하고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느 국가 통화가 좋다 안 좋다라는 관점보다는 달러화가 기존의 지위를 여전히 공고히 유지를 하면서 중국 경제 역시 마찬가지로 발전을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바라볼 게 뭐냐면 대미 수출도 되게 중요하지만 대중 수출도 우리한테 되게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양쪽의 경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라는 일극 체제에서 지금 중국이 들어오면서 G2 체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위안화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달러뿐만 아니라 위안화도 하나의 옵션으로 등장을 했겠죠. 하나 더 여쭤보면 앞으로는 그런 새로운 주자가 등장하지 않을까요? 또 등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통화의 다변화 역시 마찬가지로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무역을 할 수 있는 상대 채널의 다변화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게 국가 차원에서의 의미라고 본다면 개인 차원에서도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러라는 통화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위안화라는 통화라든지 여러 다양한 통화를 통화 분산의 차원에서 포트폴리오에 깔아놓는 전략들 이런 것들도 향후에 내 포트폴리오를 지키는 분산 투자 차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그냥 이게 오르고 떨어지고 50대 50의 확률이야.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찍어서 이 감이 좋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감이 좋다는 게 이번에 감이 좋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감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확률 통계 이런 거 배웠지 않습니까? 그럼 매 사건마다 이기려면 2분의 1의 확률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죠. 그럼 2분의 1의 n승으로 승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많이 크게 깨지지 않는 투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조금씩 쌓아 올라가더라도요. 깨지지 않는 투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저는 깨지지 않는 투자의 관점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무언가 투자를 할 때 지금 이긴다, 지금 진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기고 지는 것을 갖다가 확률을 극대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경제라든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매크로 환경에 대한 지식이 되게 필요할 겁니다. 만약 우리가 초보 투자자라면 유리한 곳에서 투자하는 게 승리의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 아닐까요? 참고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금리가 높을 때 유리한 기업과 금리가 낮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환율이 높을 때 유리한 투자처와 환율이 낮을 때 유리한 투자처가 있을 거고요. 물가가 높을 때와 낮을 때에 따라서 투자의 매력이 달라지는 자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금리나 환율이나 물가에 대해서 이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투자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 일정 부분 아는 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조금이나마 확률을 높여가는 그런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꼭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막무가내로 그냥 투자에 들어가는 건 2분의 1의 가로 열고 n승의 확률에 도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길게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아니면 투자를 둘러싸고 있는 유불리 환경을 찾기 위해서라도 이런 경제에 대한 공부가 필수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달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신문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이런 뉴스 하나하나가 어쩌면 내 투자 환경에 내 포트폴리오에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투자라든지 공부라든지 관심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관심이 생기려면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나하고 연관이 있다, 내 투자와 연관이 있다. 이걸 깨닫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나타나는 뉴스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렇게 좀 뎁스 있게 좀 더 접근해 보시고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들 이게 되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먼 훗날에 여러분들의 어떤 금융자산에 이 금융자산을 불리는데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언 드려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